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여성정치연맹 우리 김방림 회장님, 또 정경미디어그룹의 최재형 부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91년도에 연맹 창립한 이래 26년째 여성 인권과 또 여성 정치 세력화를 위해서 헌신하신 여러분께 여성 정치인으로서 감사와 또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뭐 하나 지금 뭐 제대로 돌아가는 건 없지만 모두도 건강하시고 또 대한민국 대전환기에 대선까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올해 우리 여성들도 대목 한번 잡아봅시다. 오늘 그 다른 대선 주자들도 다 초청하신 거 맞죠? 네. 안 오신 거죠? 그분들 버티고. 버티고 안 오신 거 맞죠? 네. 저야 뭐 어차피 와야 되지만 우리 안희정 지사님 그래도 랭킹 2위인데 열일 젖혀고 이 자리에 오신 건 대단한 겁니다. 마음 나는데 벌써 그죠? 특별한 배려가 있으셔야 돼요, 그죠?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 대선이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대선 주자들이 전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합창을 하고 있으니까 좋은 거죠, 그죠? 여성의 시선으로 정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아마 여성의 시선으로 대한민국을 살피고 정치를 하면 모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치가 전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모두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우리 여성 정치 입장에서도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성 정치인이지만 여성들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가족들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개혁 의지를 가지고 돕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진 후보가 있다면 그것이 남성 후보라도 우리 여성들 찍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죠, 여러분? 물론 아직까지는 뭐 저보다 잘할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선 후보 출마 선언한 지 한 달 조금 더 됐어요. 민주당 후보님들은 뭐 작년부터 다 뛰셨지만은 첫 번째 공약을 제가 슈퍼우먼 방지법, 그 사이에 뭐가 생략됐냐면 슈퍼우먼 강요 방지법입니다. 이게 생략이 됐는데 그 법안을 냈어요. 왜 그랬냐면은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낳기 힘든 나라 아닙니까? 세계에서 한국인은 멸종위기에 처하고 있어요. 제가 과도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 그렇습니다. 영국의 아주 유력한 인구연구소에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대한민국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는 벌써 진즉부터 정치사회적인 핵심 문제가 됐어요. 지난 10년 동안 80조 2천억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앞으로 5년간 108조를 또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쏟아부어도 이 저출산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교정되지 않으면 저는 해결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자들에게 아이를 낳게 할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서 해법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우선 여성이 살아야죠, 그죠? 예. 여성이 살아야 돼요. 직장 다니고 먹고 살고 하는데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출산 육아 문제를 여성 문제로 바라보는 이 시각을 가지고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 이것은 여성 문제가 아니고 가족 없는 노동을 강요하는 대한민국 시스템의 문제다.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은 엄마, 아빠, 기업, 사회, 국가 모두가 책임져야 될 그런 의제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출산휴가도 한 달은 아빠도 의무제하고, 그 다음에 육아휴직도 16개월로 늘리되 그 중에 3개월 이상은 아빠가 의무적으로 하는 파파쿼터제 적용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 잘못하면 뭐 회사에 가면은 거의 눈치법 되잖아요, 그죠? 승진에 지장도 있고 또 상사는 눈치도 봐야 돼요. 그래서
실제 이 법이 실효성 있게 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 이걸 잘 지키면 강력한 어드밴티지를 주고 이게 어긋나면 강하게 페널티를 주고 이런 세심한 제가 배려를 했는데 제가 그걸 발표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전부 파파코토제를 다 파파코토제가 다 통일됐습니다. 지금 이런 시기에는 우리 여성들이 정확하게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물론 나중에 또 선거 끝나고 나면 정책자료집에서 찾아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호락호락하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칠레의 그 바칠렛이라는 여성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분을 제가 굉장히 유심히 봐요. 그분이 한 얘기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얘기가 뭐냐면은 나는 칠레 사회에서 죄악이라고 불려지는 건 다 갖고 있다. 나는 우선 여성이고 이혼녀고 그리고 카톨릭 국가에서 카톨릭 믿지 않고 사회주의자다. 그런데 그분이 재선을 했거든요. 칠레 시민들이 그렇게 진보적이어서 선택한 게 아니라고요. 칠레도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죄악이라고 말할 모든 것을 갖고 있는 바칠렛 대통령을 뽑았냐. 정말 그 사회도 군부 독재에 맞서서 가장 헌신적으로 싸웠고 차별과 또 불평등에 맞서서 가장 헌신적으로 싸웠기 때문에 여성 문제에 있어서도 가장 적극적인 해결자가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상정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 여성의 권리가 획기적으로 신장될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당연히 삶으로서 페미니스트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불평등에 가장 강력하게 맞서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 그런 말씀을 제가 하고 이 얘기 나온 김에 한 말씀만 제가 더 드리면 저는 한 번도 여성운동가라는 호칭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제 삶 자체가 정말 실천적인 페미니스트가 아니면 이 자리에 오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늘 정치한 이후에도 정치 이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여성의제는 항상 제 사명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거 아세요? 네.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성인지 예산제도. 그거 누가 도입했을까요? 심상정. 알고 계세요 그거? 너무 몰라주시더라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한 사람이 저 심상정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비례대표 홀수번 비례대표 50%를 여성으로 배정하게 됐는데 그게 어떻게 제도화 됐느냐. 제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민주노동당이 이제 지방선거를 치를 때 최초로 9시간 논쟁해서 2표 차이로 제가 이겼어요. 여성을 홀수번에 배치해야 된다. 그때는 민주노동당에서 각 광역 시도별로 한 명 이상 나오기가 어려울 때예요. 그러면 전부 다 여성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항이 너무나 컸어요. 9시간 논쟁했어요. 그런데 아니 진보라는 게 뭐냐. 여성이 훈련도 안 된 여성한테 자리를 다 주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랬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데 언제 여성들한테 자리 줘봤냐.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보수는 현실을 지키는 거지만 진보는 이 현실을 부당한 현실을 넘어서는 것인데 진보 정당을 표방하면서 그런 결정을 못한다면 진보 간판 떼야 된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최초로 홀수 번호를 배정하도록 한 그 결정이 센세이션을 일으켜가지고 그게 이후에 법제화로 연결이 된 겁니다. 이런 거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2002년 지방선거 이후에 9명의 광역의원이 탄생했는데 다 여성이었습니다. 저희 지역은. 근데 여성들이 잘 못할 거다. 준비도 안 된 여성들을 왜 시키냐 했는데 그 9명이 1년 의원 활동하고서 최베스트 의원으로 다 평가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더 자랑할 게 있어요. 여러분 아마 우리 안희정 지사님은 잘 아실 텐데 동네에 가면은 스포츠센터 수영장 있잖아요. 여성들은 생리를 하니까 한 달 등록을 해도 일주일씩 못 가. 그죠? 그거 다 여성들이 그냥 돈 물어냈어요. 제가 그거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그 조례를 개정하도록 제가 만든 사람입니다. 오. 한두 분도 없어요, 제가 한 거. 그 다음에 참여정부 때죠. 그때 48개 부처에서 여성과장들이 몇 명씩 되나 보니까 딱 3명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중앙인사위원장 불러서. 아니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렇게 여성을 강조했는데 당신들 뭐 하는 거냐. 모든 부처에 과장급 이상 하나 다 만들어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1년 지난 다음에 보니까 13명이 안 됐어. 나머지는 다 됐는데. 그래서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이분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국정감사 끝나면 그냥 언제 했느냐 했는데 계속 제가 팔로우를 해서 따지니까 의원님 그게요 5급 4급을 할래도 6급 7급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없다 이거예요 여성이. 근데 그냥 점프해서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개방형을 만들어서 그때 17대 국회 마무리할 때 48개 부처 싹 여성과장들 만들어 놨어요. 그 이후에 제가 낙선해서 그게 유지됐는지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예전엔 좀 날씬했지만 요즘엔 조금 이렇게 한데 저도 어디 가서 옷 사입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빅사이즈법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빅사이즈 옷을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제가 법안을 냈어요. 제가 자랑은 이 정도 할게요. 자랑은 이 정도 할게요. 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2017년 새벽을 우리 국민들은 천만 촛불로 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그 고단한 몸을 이끌고 해를 넘겨서 이렇게 촛불을 들고 나올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불의한 정권에 대한 분노만이었다면 천만 촛불은 불가능했다. 암만 열심히 일해도 미래를 설계할 수 없는 이 고단한 삶이 광장으로 우리 특히 젊은이들을 많이 불러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장에 울려 퍼진 이게 나라냐? 이 절규는 같이 좀 살자. 저는 그 호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대전환기를 맞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60년, 30년 산업화, 30년 민주화, 대한민국은 정말 거침없이 달려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1인당 GNP가 400배나 뛰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 행복하지 않습니다. 월급장이 2천만 중에 1,000만은 200만 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560만 자영업자 중에 25%는 월 매출이 100만 원도 안 됩니다. 농민들 1년 12달 벼농사 지어봐야 월 평균 90만 원 됩니다. 어떻게 삽니까? 민주화 이후에도 6명의 대통령을 우리가 뽑았고 2번의 정권 교체가 있었지만 보통 시민들의 삶은 절대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선거 때마다 경제민주화 복지 다 외쳐댔지만은 양극화는 더 심화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 결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한 나라, 가장 아이를 낳기 힘든 나라, 청년들이 탈출하고 싶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전부 친재벌 정부였다. 부존자원 하나 변변치 않은 대한민국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우리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허리띠 졸라매고 먹을 거 못 먹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국민들도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에 걸맞는 10위권의 삶의 질을 누릴 자격이 있다. 요구할 권리가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제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친노동 개혁정부 수립해서 정말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노력과 능력에 따라서 평가받을 수 있는 사회 만들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노동하면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노동이라는 말은 뭔가 불순하고 불온하고 뭔가 진짜 비주류고 이런 표현을 생각해요. 그동안의 정치권은 노동하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대해서 떡 당근과 채찍을 주는 이런 정도로 생각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노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일을 해서 자기 실현을 합니다. 그 어떤 일이든. 인간은 노동을 해서 자기 실현을 하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받을 때 행복한 거죠. 그렇죠? 전 우리 청년들의 절망이 바로 여기서 비롯된다고.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할 수 없어요, 지금. 그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이 상황이 절망스러운 겁니다. 이거 빨리 바꿔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든, 내가 어느 지방 출신이든, 어느 대학을 나왔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내가 열심히 하면 내 노력과 능력에 따라서 내 미래를 내가 개척할 수 있다. 이 확신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 멋있다. 우후. 멋있다. 이거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늘 우리 국민들 여론조사하면요, 3분의 2가 스웨덴 같은 복지국가 좋다. 그렇게 복지가 해서 삶의 질이 충만한 그런 나라 좋다. 차별과 편견이 없는 사회 좋다. 인권이 존중되고 촘촘한 사다리가 있는 나라 좋다. 우리 국민들 그런 열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망은 갖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유럽사회, 그런 복지국가에는 지금 대한민국으로 치면 정의당 같은 그런 진보정당이 주축정당, 집권정당 또는 제1야당 그 수준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가 된 겁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저희 진보정치가 성장 제일주의로 치닫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처음 출범했을 때 경제민주화, 복지, 노동 이거 이야기하기 힘들었습니다. 복지 이야기할 때 복지병으로 공격받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감히 말씀드리건대 지금 6석의 작은 정당이지만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을 선도해 왔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 13년 동안은 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과 단호히 맞서 싸운 세력이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탄핵소추 국면에서 주저하고 머뭇거리던 야당들 중심 잡아서 탄핵소추 가결시키는데 저와 정의당 그래도 한 역할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수많은 정당, 모든 정당, 모든 정치 세력이 다 민생 정치를 말하지만 제대로 된 민생 정치를 경험한 국민은 없습니다. 그죠? 모든 대선 주자들이 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하지만 책임진 사람 없습니다. 그게 말로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제가 원내 정당 중에 제일 왼쪽에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주자들이 저희 공약을 다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심상정 대표 더 세게 나가야 되겠어. 제가 그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저와 정의당이 하는 진보 정치는 급진성과 가격성을 경쟁하는 정당이 아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우리의 비전, 우리의 정책을 일관되게 실천해서 결과를 만들어서 실제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 게 저의 목표다. 그런 원칙 있는 진보, 합리적인 진보가 바로 제가 하는 진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래도 뭐 지지가 안 나오지 않냐. 심상정 옳은 거 알고 열심히 하는 거 아는데 그게 소수당이라서 되냐. 여러분 됩니다. 돼요. 이번에 민주화 이후에 최초의 우리가 새로운 대선을 경험합니다. 이번에는 보수 유력 주자가 없는 선거입니다. 과거처럼 정권 교체냐 연장이냐 이런 프레임으로 승자독식 정치 문화가 지배하는 선거가 아닙니다. 어떤 정권 교체냐를 둘러싸고 야당들 간에 진검승부를 하는 그런 선거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작은 당에 가해지던 부당한 압력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심상정 지지하면 정권 교체 안 될까봐, 정의당이 좋지만 당이 작아서 내 표 사표될까봐 저 심상정에 대한 지지는 많이 억눌려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억눌리실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과감하게 찍으시면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촛불 시민이 원하는 저런 과감한 개혁,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리고 79년 말에 이재용 회장을 구속했습니다. 이미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어받아서 다음 정권이 과감한 개혁을 수행하려면 어떤 정치 구도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동안에 너무 과도하게 저 위쪽 오른쪽으로 경도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축을 아래쪽 왼쪽으로 대폭 이동시켜야 됩니다. 적어도 정의당이 제1야당 수준 되지 않고 개혁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저는 지금은 아직 대선 일정도 아직 공표가 안 됐잖아요. 근데 마치 대선 다 된 줄 알고 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 관심사가 누구냐? 역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분만 보고 있으면 빨리 정권 교체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권 교체 열망이 높고 그 열망이 가장 정권 교체 가능성 있는 유력 정당, 유력 주자에게 쏠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고 나면 물론 활주로가 짧기 때문에 큰 대세를 바꾸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때부터가 진짜 다음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시선을 주고 어떤 정권 교체인지 어떤 개혁 구상을 갖고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검증하는 시기가 될 겁니다. 그때부터 저 심상정이 제대로 본격적인 경쟁 레이스를 하는 시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각 당 후보들이 저희 당이 작기 때문에 당내 경선을 가지고 흥행하기가 어렵습니다. 큰 당들 다 구경하러 갔어요, 우리 유권자들. 그러다 구경 열심히 하시고 경쟁 끝나고 나면은 돌아오세요.